4월 22일 민중민주당 미국 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 민중사 1권 8장 다행히도 전쟁 정복으로 차지한 땅은 하나도 없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233페이지입니다. 신문들이 대중의 정서를 보도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정서를 조성했던가? 저스틴 스미스처럼 이런 정서를 전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전쟁의 필요성에 관한 강력한 견해를 피력한다. 스미스는 멕시코에 미국에 대한 죄가를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치료약의 처방은 국가적 미신과 이익의 대행자인 우리 정부에 달려 있었다. 저스틴은 포크의 전쟁 요구를 이렇게 논평한다. 사실 다른 어떤 경로를 거쳤더라도 애국적이거나 심리에 합리적이지도 못했을 것이다. 멕시코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전쟁에 반대했다는 증거가 있다. 일찍이 텍사스 병합이 고려되던 당시 뉴잉글랜드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어 병합에 항의했다.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텍사스 병합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열한 형태를 보일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화를 지켜왔다. 그런 행태는 다른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자들에게 노예제라는 죄악에 더 깊숙이 손을 담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열하다고 부른다. 지금도 충분한 노예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필립 포너의 보고에 따르면 뉴욕, 보스턴, 로웰에서 텍사스 병합에 반대하는 아일랜드인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5월 들어 멕시코와 전쟁이 벌어지자 뉴욕의 노동자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를 소집했으며 많은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집회는 전쟁을 노예 소유주들의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분쟁 지역에서의 미국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뉴잉글랜드 노동자협회의 총회에서는 전쟁을 비난하면서 우리 농촌 인구의 5분의 1로부터 노동을 강탈하는 남부 노예 소유주들을 먹여 살리려고 무기를 들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쟁이 막 시작되자 일부 신문은 항의했다. 호러스 그릴리는 1846년 5월 12일자 뉴욕 트리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쉽게 멕시코군을 격퇴하고 수천 명씩 학살하며 아마 그들의 수도까지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멕시코의 영토를 정복하고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렇게 칼로 제국을 팽창시킨 결과 그리스와 로마의 자유가 파괴됐던 역사에서 우리는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했단 말인가? 멕시코에 대한 여러 번의 승리, 그 영토의 절반에 가까운 합병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와 더 순결한 도덕성, 더 번창하는 사업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전쟁에 각오할 만한 병기에 호소하지 않으면 생활이 충분히 비참하지 않고 죽음이 충분히 빨리 오지 않는단 말인가?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 행군하며 땀 흘리다 병들어 죽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멕시코 병사와 미국 병사들이었다. 우리는 멕시코 병사들의 반응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는 멕시코가 크리오요들의 통치를 받는 인디오와 메스티소가 사는 전제 국가였다고 알고 있다. 100만 명의 크리오요와 200만 명의 메스티소, 300만 명의 인디오가 살았다. 지주들이 소유한 나라를 위해 싸우기를 꺼려한 농민들의 자연적 본성이 침략자에 대항해 일깨워진 민족주의 정신에 의해 극복됐을까? 우리는 미국 군대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테일러 장군이 이끄는 군대의 절반은 최근에 이민 온 사람들로 대부분 아일랜드인과 독일인이었다. 1830년에 미국 인구의 1%가 외국 태생이었음에 비해
멕시코 전쟁 시기에 이르면 그 수가 10%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들의 애국심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신문에 줄줄이 나타난 팽창을 옹호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아마 크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들 대다수는 돈에 유혹되어 멕시코 쪽으로 탈영했다. 일부는 멕시코 군대에 입대해 그들만으로 이루어진 산파트리시오 대대를 결성했다. 처음에는 군대에서 돈과 애국심에 불붙은 열정이 고조되는 듯했다. 주의회가 5,000명의 지원병을 모집하는 주지사의 권한을 승인한 뉴욕에서는 군의 사기가 드높았다. 멕시코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만 명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오하이오에서는 3,000명이 군에 지원했다. 이런 초기의 열기는 곧 사그라들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보로에 사는 한 여성은 아래와 같은 일기를 남겼다. 1847년 1월 5일 화요일. 오늘은 일반 소집가 고렐 씨와 헬린 씨의 연설이 있었다. 로건 장군이 이 거리에서 그들을 접견하고는 모든 지원병에게 뒤를 따르라고 요구했다. 장군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나는 불쌍한 짐 레인을 선두로 67명의 초라한 사람들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았다.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자만심과 야망의 재단 위에서 희생되어 왔으며 지금도 희생되고 있을까? 매사추세츠에서는 지원병에게 호소하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그리운 에식스 사람들이여, 뉴베리포트 사람들이여, 대담하고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커싱 주위로 모여라. 커싱은 여러분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그들은 한 달에 7달러에서 10달러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24달러의 연방 상여금과 160에이커의 땅을 거론했다. 그러나 한 젊은이는 케임브리지의 크로니클에 익명으로 이렇게 투고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합세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며 멕시코와 벌이는 부당한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 나는 몬터레이 등의 점령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영광스러운 도살 행위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지위가 낮은 군대의 압제자라 하더라도 그의 모든 변덕 앞에 맹종해야 한다면 그의 휘하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역시 조금도 없다. 천만에 내가 일할 수 있고 국어를 하거나 빈민원에라도 갈 수 있는 한 멕시코로 가서 축축한 땅에서 잠을 자고 반쯤 굶으며 반쯤 햇볕에 그을린 채로 모기와 진해에 물리고 정갈과 타란툴라 독거미침에 찔리진 않을 것이다. 행군하고 훈련받고 책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8달러와 썩은 배식을 받으려고 총탄에 내 몸을 맡기진 않을 것이다. 글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인간 도살이 전성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직업 군인이 산적이나 유랑민, 자깃과 똑같은 지위에 처하게 될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남자들에게 지원을 강요하고 강제로 징병한다는 보도가 늘어났다.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제임스 밀러는 상당히 많은 양의 독한 술에 유혹당해 군복무를 위한 등록 명부에 서명했다고 항의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멀은 요새에 상륙한 배로 끌려가 16일 동안 영창에 감금됐다. 지원병 부대를 구성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약속과 공공연한 거짓말이 난무했다. 뉴욕시 지원병 부대의 역사를 서술한 한 사람은 이렇게 단언했다. 만약 흑인들을 가정에서 끌어내는 일이 잔인한 행위라면 거짓 유인책으로 백인 남자들을 가정에서 끌어내와 아내와 자식을 동전 한 입이나 아무런 보호책도 없이 내팽개치게 하고 결국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에 질병이 유행하는 외국의 풍토에서 죽게 만드는 일은 얼마나 더 잔인한 것인가. 일자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3개월의 선불과 자신들이 없는 동안 가족이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가족을 위해 입대했다. 나는 전 연대 사기를 당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1846년 후반에 접어들어 신병 모집수가 떨어지자
신체 요건이 낮춰졌고 만족스러운 신병을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2를 선불로 줬다. 이런 것도 별 효과가 없었다. 1847년 초 연방의회는 정규군 10개 연대를 승인해 전쟁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고 명예 제대할 때 100에이커의 공유지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만은 계속됐다. 지원병들은 정규병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했다. 입대한 사람들은 장교들이 자신들의 아랫사람을 취급한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전투라는 현실이 영광과 약속을 엄습했다. 마타모로스 아프르는 리오그란데 강에서 아리스타 장군 휘하에 있던 5,000명의 멕시코 군대가 테일러 장군의 3,000명의 군사와 맞닥뜨리는 순간 포탄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포병 세뮤얼 프렌치는 전쟁에서 처음 죽음을 목격했다. 존 윈즈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가 우연히 근처에 말 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포탄이 말 안장 앞머리를 부수고 남자의 몸을 관통하면서 반대쪽에서 선홍빛 피가 울컥 쏟아졌다. 뼈인지 쇠조각인지 분간이 안 되는 물체가 말의 엉덩이에 구멍을 내고 입술과 혀를 갈갈이 찢었으며 또 다른 말의 이빨에 부딪힌 뒤 세 번째 말의 턱을 박살냈다. 제4연대 그랜트 중위는 바로 옆 병사들 한가운데로 포탄이 떨어져 한 병사의 손에 들려있던 머스켓종이 날아가고 병사의 머리가 나뒹군 뒤 자신이 아는 대령의 얼굴이 산산이 박살나는 광경을 보았다. 전투가 끝났을 때 500명의 멕시코 병사가 죽거나 부상당했다. 미국 측에는 약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윈즈는 전투의 여파를 묘사하고 있다. 짓밟혀버린 초원에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냥 잠에 빠져든 지친 병사들 위로 어둠이 덮이는 한편에서 양쪽 군대의 기진맥진한 병사들이 상처의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신음하고 있었다. 섬뜩한 횃불 아래서 군의관의 톱질 소리가 밤새 들려왔다. 전장에서 떨어진 군대 막사에서는 신병 모집 포스터를 보던 낭만이 재빨리 잊혀졌다. 한 젊은 포병 장교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 1845년 여름에 코퍼스 크리스티에 주둔해 있던 병사들에 관해 이렇게 썼다. 질병과 고통, 죽음을 범죄와도 같은 태만 때문이라고 넌지시 말하는 일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임무가 됐다. 군대를 수용하려고 세운 막사의 3분의 2가 낡아서 너덜거렸고 그의 3개월 동안 거의 침수됐던 곳에서 출정을 준비했다. 11월과 12월 내내 비가 맹렬하게 퍼붓거나 거센 북풍이 약해 빠진 천막 기둥을 강타해 너덜거리는 천막을 찢어버렸다. 몇 날, 몇 주 동안 수백 개 천막의 모든 물건이 완전히 젖어버렸다. 무시무시했던 이 몇 달 동안 붐비는 병원 막사에서 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뉴올리언즈로 이동한 미시시피비 제2소총연대는 추위와 질병의 습격을 받았다. 연대 군의관은 이렇게 보고했다. 우리 연대가 복무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망 167명, 제대 134명의 손실을 입었다. 연대원 800명은 수송선 3척에 짐칸에 빼곡히 실려 이동했다. 군의관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질병의 아문이 여전히 우리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짐칸은 곧 환자들로 들끓었다. 악취가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바다는 점점 거칠어졌다. 어둡고 긴 밤 내내 울렁이는 배는 환자를 이리저리로 밀어붙여 침상의 거친 모서리에 멍들게 만들곤 했다. 정신 착란 자들의 거친 울부짖음, 환자들의 탄식 소리, 죽어가는 자들의 구슬픈 신음소리로 혼미한 광경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브라소스에 상륙하기 전에 매스꺼운 배 안에 틀어박힌 채 보낸 4주 동안 우리는 병사 28명을 시커먼 바다에 내주고 말았다. 한편 다른 미국 군대가 육지와 바다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고 있었다. 남아메리카의 남단을 도는 긴 항해 끝에 캘리포니아의 몬터레이에 도달한 젊은 해군 장교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아시아가 바로 우리 문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기름진 땅으로 몰려들 것이다.
전 국토의 자원이 개발될 것이다. 길을 따라 놓여 있는 공유지는 황무지에서 정원으로 뒤바뀔 것이며 대규모 인구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계속된 또 다른 전쟁에서는 미국인들이 스페인 정착민들을 습격해 말을 훔치고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에서 분리한다고 선언했다. 그곳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고 해군 장교 리비어는 인디언 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할 말이 있어서 당신들을 모두 불렀다. 당신들이 사는 땅은 이제 멕시코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들 모두가 보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대양으로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대양에까지 그 영토가 뻗치는 강대한 나라의 땅이다. 나는 그 위대한 나라의 장교이며 이곳에 오려고 엄청난 소리와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파괴수단을 투척해 우리의 모든 적들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전함을 타고 두 대양을 횡단했다. 이제 우리의 적은 멕시코에 있으며 곧 그 나라를 통째로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대로만 한다면, 새로운 지배자에게 충성만 한다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 광대한 땅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러 온 것이니 전 세계 인구가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이곳은 수백만 명이 차지해 경작하고 살기에 충분한 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적절하게만 행동하면 당신들을 쫓아내진 않겠다. 당신들은 쉽게 배울 수 있건만 빈둥거리며 산다. 나는 당신들이 습성을 바꾸어 근면하고 검소하게 되기를 바라며 당신들이 행하는 모든 저열한 악습도 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하지만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당신들은 절멸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살펴볼 것이며 당신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다. 하지만 선동이나 무법행위 등의 모든 범법행위를 조심하지 않으면 보호하는 군대가 반드시 처벌할 것이고 아무리 외딴 곳에 숨더라도 당신들을 찾아낼 것이다. 커니 장군은 손쉽게 멕시코로 이동해 전투도 벌어지지 않고 센터페이를 접수했다. 미군의 한 참모 장교는 이 주요 도시로 미군이 진입한 것에 대해 멕시코 주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했다. 도시로 진입하는 우리의 행군은 어느 모로 보나 군도와 단검을 휘두르는 극히 호전적인 모습이었다. 사방의 모퉁이에서 퉁명스러운 표정에 풀이 적은 모습의 남자들이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계의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했으며 까만 눈들이 격자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마대 행렬을 바라보았는데 일부는 기쁨으로 번득이고 있었고 또 일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미국 국기가 개양되는 순간 언덕 위의 대포가 영광스러운 국가적 예포를 발사하자 많은 여자들이 이제 울분을 참을 수 없었고 비탄하는 탄식 소리가 우리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를 압도하면서 사방팔방의 침울한 건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귓전을 울렸다. 그때가 8월이었다. 12월이 되자 뉴멕시코의 타우스에서 멕시코인들이 미국의 지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워싱턴으로 날아든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북부지방에 거주하는 유력한 인사들 다수가 반란에 가담했다. 반란은 진압당했고 주모자들은 체포됐다. 그러나 반란자 다수가 달아나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하면서 많은 미국인을 살해한 뒤 산악 지역으로 숨어버렸다. 미군이 뒤를 쫓았고 결국 600명에서 700명의 반란자들이 합세한 최후의 필사적인 전투에서 150명이 살해됨으로써 반란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다. 1846년 9월 멕시코인들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수비대를 항복시켰다. 미국은 이듬해 1월 유혈 전투를 치른 뒤에야 비로소 로스앤젤레스를 탈환할 수 있었다.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마타모로스를 점령한 테일러 장군은 이제 멕시코를 관통해 남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휘하의 지연병들이 멕시코 영토에서 점점 제멋대로 날뛰게 됐다. 멕시코 마을들이 약탈을 당했다. 1846년 여름 한 장교는 일기를 남겼다.
오후 5시쯤에 브리타에 도착해보니 많은 루이지애나 지원병들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무법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민들을 내쫓고 집을 차지했으며 앞다투어 야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간 사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리오그란데 강을 거슬러 카마르고에 이르자 견딜 수 없는 무더위와 더러운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해 1,000명이 사망했다. 처음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군악대의 장송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졌다. 사망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자 공식적인 군대 장례식은 중단됐다. 몬테레이 남쪽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병사와 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한 장교는 거품과 피를 쏟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휘하의 군대가 몬터레이를 점령한 뒤에 테일러는 텍사스 기마대가 저지른 일부 부끄러운 잔악행위를 보고했으며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른 병사들은 계속해서 멕시코인들을 약탈하고 살해했다. 켄터키 연대에 소속된 병사들은 어느 멕시코인 가정에 쳐들어가 남편을 쫓아내고 부인을 강간했다. 멕시코 게릴라들은 잔인한 보복으로 안갚음했다. 미군이 진격하면서 더 많은 전투가 벌어져 양쪽에서 수천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으며 수천 명이 병이 걸렸다. 치우아후어 북쪽에서 벌어진 한 전투에서는 미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300명의 멕시코인이 죽고 500명이 부상당했으며 미국인 사상자는 거의 없었다. 이제 군인관들은 부상당한 멕시코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에 바쁘며 절단된 팔, 다리가 쌓여 있는 모습은 볼만한 구경거리이다. 존 빈튼이라는 포병 대위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라크루스로 가는 항해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날씨는 쾌적하고 우리 부대의 건강과 사기도 훌륭하며 모든 상황이 성공의 징조처럼 보입니다. 그저 멕시코 놈들이 우리를 피해 싸움을 안 걸면 어찌하나만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대적이며 광범위한 준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싸움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 장교들은 공적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빈트는 베라크루스의 포위 공격에서 전사했다. 도시에 대한 미국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됐다. 해군이 쏜 포탄 하나는 우체국을 강타했고 나머지 도시 전역을 파괴했다. 한 멕시코인 목격자는 이렇게 썼다. 산토 도밍고 수도원에 자리 잡고 있던 외곽 병원이 폭격을 당해 입원 환자 몇 명이 그 자리에서 터진 포탄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목숨을 당한 한 남자를 수술하는 동안 포탄이 폭발해 전등이 나가는 바람에 다른 조명을 가져왔으나 환자는 이미 갈갈이 조각난 상태였고 다른 환자들도 죽거나 부상당했다. 항복하기까지 이틀 동안 1,300발의 포탄이 도시를 난타했다. 뉴올리언즈 델타의 한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멕시코인들의 사상자 수를 500에서 1,000명까지 각자 다르게 추산하고 있지만 병력의 손실은 비교적 적었고 여성과 어린이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히치콕 대령은 도시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기록해뒀다. 박격포의 무시무시한 폭격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정확성으로 음산한 소리와 함께 민간인 주거지의 한복판에서 폭발하던 그 광경을 생각할수록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충실한 군인이었던 히치콕은 스코트 장군을 위해 멕시코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연설문을 써줬으니 나중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수만 부가 인쇄된 이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악의도 없다. 사실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약탈하거나 분열하거나 종교를 모욕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려는 바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세속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역사가 윈즈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하여 노련한 반전 철학자인 히치콕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악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작은 이동식 요새이자 탄약고라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묘사에 어울리는 것 같다면 히치콕은 무엇보다도 군인이라는 점,
자신이 적대시했던 상급자들조차도 인정한 것처럼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멕시코 엘리트와 미국 엘리트 간의 전쟁이었으니 양쪽 모두 자국민은 물론이고 타국민까지도 훈계하고 이용하면서 목숨을 앗아갔다. 멕시코 사령관 산타 안나는 자국에서 잇따른 반란을 분쇄했으며 휘하의 군대는 승리 뒤에 간간과 야카타를 일삼았다. 산타 안나의 저택에 진입한 히치콕 대령과 윈필드 스코트 장군은 사방의 벽이 화려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나 산타 안나 군대의 절반은 죽거나 부상당했다. 윈필드 스코트 장군은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최종 전장으로 향했다. 맹사들은 전투를 갈망하진 않았다. 멕시코시티까지 3일 거리인 할라파에 도착한 뒤 11개 연대 중 7개 연대가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증발해버렸다. 저스틴 스미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할라파에서 오래 머물렀으면 아주 좋았을 테지만 병사들은 출정의 실제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다. 병사들은 이미 보수나 다른 지급품을 받지 않고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모병 시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궁핍을 겪은 뒤였다. 질병, 전투, 죽음, 무서운 노역, 끔찍한 행군을 현실에서 목도한 것이다. 몬테수마의 저택을 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기는 했지만 3,700명 가운데 한 개 중대를 구성할 만큼의 병사만이 다시 부대에 가담했을 뿐이며 지휘관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별한 유인책을 장군이 제시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멕시코시티의 교회에 자리 잡은 추르부스코에서 멕시코군과 미군이 3시간 동안 충돌했다. 윈주의 묘사를 들어보자. 추르부스크 군방의 들판은 이제 수천 명의 사상자와 토막난 말과 노새로 뒤덮여 길이 막히고 도랑이 메워졌다. 4천 명의 멕시코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3천 명이 포로가 됐다. 미군은 거의 1,000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실종됐다. 전쟁에서 을에 그랬듯이 전투는 아무 목표도 없는 것이었다. 멕시코시티 인근에서 그런 교전이 벌어져 끔찍한 사상자를 낸 뒤 한 해군 대위는 스코트 장군을 비난했다. 장군이 실수로 전투를 일으켜 존재하지도 않은 목표를 놓고 부족한 병력으로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 멕시코시티를 향한 최종 전투에서 미군은 차풀테펙 언덕을 장악하고 20만이 살고 있는 도시로 진격했으며 산타안나 장군은 북쪽으로 이동했다. 1847년 9월의 일이었다. 멕시코의 한 상인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시에 대한 폭격에 관해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는 구역 전체가 파괴되어 엄청난 수의 남자와 여자, 어린이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했다. 산타안나 장군은 후아만틀라로 달아났지만 그곳에서 또 한 번 전투를 치르고 다시 도망가야 했다. 한 보병 중위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커라는 장교가 전투에서 죽은 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어보냈다. 레인 장군은 우리에게 용감한 군인 워커의 죽음을 보복하고 손댈 수 있는 무엇이든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군의 명령을 무서울 정도로 잘 따랐습니다. 우선 술집에 난입해 독한 술로 정신을 잃은 뒤에 온갖 종류의 잔인 무도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늙은 여자와 소녀들의 옷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보다도 훨씬 더한 폭행을 당했지요. 남자들은 수십 명씩 총살했고 재산과 교회, 가게, 가옥을 샅샅이 야탈했습니다. 말과 남자들의 주검이 수북히 쌓이는 동안 술에 취한 병사들은 고함과 개성을 지르면서 가옥에 난입했고 집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불쌍한 멕시코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 광경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인간의 본성을 한탄하게 됐고 처음으로 제 조국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놈들의 기록의 편집자들은 미국 병사들이 전쟁에 관해 보인 태도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그들은 전쟁에 스스로 자원한 자들이었고 월등히 많은 수가 고난과 전투를 훌륭하게 견뎌냄으로써 자신들의 헌신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적국의 병사들만큼이나 임무를 잘 수행하긴 했다고는 하나
군대와 전쟁을 싫어했으며 대체로 멕시코나 멕시코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의 일을 싫어하고 군대의 규율과 폐쇄적인 계급 제도에 분개하며 빨리 제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쟁 말기에 마타모로스에서 주둔하고 있던 펜실베이니아의 한 지원병은 이렇게 썼다. 여기는 규율이 아주 엄격하다. 장교 가운데 몇몇은 매우 훌륭한 군인이지만 대부분은 병사들에 대해 극히 포악하고 야만적이다. 오늘 밤 훈련 중에는 한 장교가 칼로 사병의 머리를 동강내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장교나 병사나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사병의 생활이란 너무도 지긋지긋하다. 1847년 8월 15일 밤 버지니아,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온 지원병 연대가 북부 멕시코에서 로버트 트리트 페인 대령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페인이 항명한 사람을 처형했지만 휘하의 중인 2명은 항명자들에 대한 진압을 거부했다. 결국 평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반란 병사들은 사면할 수밖에 없었다. 탈영은 계속 늘어났다. 1847년 3월에는 1000명이 넘는 수가 탈영했다고 보고됐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총 탈영병 수는 정규군 5331명과 지원병 3876명을 합해 9207명이었다. 탈영하지 않은 병사들도 점점 다루기가 어려워졌다. 커싱 장군은 매사추세츠 보병 제1연대에서는 65명의 병사가 상습적으로 항명 및 불복종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승리의 영광은 대통령과 장군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탈영병이나 전사자, 부상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시시피 제2소총연대에서는 167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2개 연대는 1800명으로 출정했으나 600명만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존 캐루는 연방회의에서 군대의 20%가 전투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지원병 부대는 630명으로 출발했다. 대부분 질병으로 300명이 죽은 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귀양, 환영 만찬 자리에서 사령관 커싱 장군은 병사들의 야유를 들어야 했다. 케임브리지 크로니클의 보도를 보자. 이처럼 군 장교들에 대한 매우 심한 비난이 지원병들의 입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다. 참전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투기업자들이 정부가 지급한 토지 보증서를 사들이기 위해 나타났다. 많은 병사들은 돈이 급한 나머지 160에이커를 $50도 안 되는 금액에 팔아버렸다. 1847년 6월 뉴욕 커머셜 애드버타이저는 이렇게 보도했다. 투기업자들이 혁명 전쟁에서 피를 흘린 불쌍한 군인들의 공공한 상황을 이용해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쟁에서도 비슷한 약탈 방식이 횡행했다. 멕시코는 항복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멕시코 전체를 차지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국은 1848년 2월에 체결된 과달루페 이달고 협정으로 정확히 절반을 차지했다. 텍사스의 국경은 리오그란데 강으로 정해졌고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할양받았다. 합중국은 멕시코에 1,5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로써 휘그 인텔리전서는 정복으로 차지한 땅은 하나도 없다. 다행히도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4월 22일 8장 다행히도 정복으로 차지한 땅은 하나도 없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8장의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멕시코 전쟁에서 우선 멕시코인들이 얼마나 침략과 약탈을 당했고 심지어 아녀자들은 강간 그리고 남성들은 목이 잘리고 차명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음을 함께 보았고요. 또 이 전쟁에 참여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병사들 정부에게 속아서 혹은 술을 마시고 강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징병이 돼서 결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지배층 외에는 아무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오직 죽음뿐을 가져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멕시코 전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전쟁으로 차지한 땅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복으로 차지한 땅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줬던 1,500만 달러라는 지불한 돈은 그저 겉포장일 뿐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수많은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그 사실을 덮기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멕시코 땅 또한 전쟁으로 무력으로 총과 칼로 피를 흘리며 정복한 땅입니다. 결국 이 아메리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얼마나 끔찍한 침략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4월 22일로 해서 미국 민중사 8장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2020년 1월 항쟁의 기관차 1월호 꼬뮤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모습과 정세 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항쟁의 기관차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에서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2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